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태 의원 연결해서 이 내용 좀 짚어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네, 이게 먼저 어제 최경환 부총리의 말을 종합해 보면요. 예, 내년도 예산안의 방향은 안보와 고용 이 두 키워드가 있고요. 예. SOC는 유지 이렇게 큰 틀에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뭐 거의 맞을 것 같아요. 네. 최경환 부총리가 말한 내용은 이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을 확장적으로 이렇게 편성하되 네. 다만 재정 적자가 가중돼서 국가 재정 운영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도록 재정 건전성도 크게 훼손하지 않는 그런 범위에서 재정 투입을 늘리겠다는 그런 취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또 네네. 대북 리스크에 따른 우리 군의 이런 평시 대비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국방 예산을 늘리고 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일자리 예산은 대폭 늘리겠다는 것이죠. 네, 뭐 최근 이슈들 때문에 국방비 증액 이건 당정 간 이견이 없는 사안이죠? 그렇습니다. 최근 남북 고위급 회담의 극적 타결로 대북 리스크가 어느 정도 완화되긴 했지만은 네. 목친 지뢰와 또 서부전선 교전 사태 뭐 이런 잇따른 북한의 도발 행위로 인해서 국민적으로 이 안보 강화 여론이 한층 더 크게 형성됐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방 예산을 늘려서 대북 억지력을 한층 더 높여야 한다는 데 있어서는 당정 간 이견이 전혀 없었습니다. 네, 뭐 당정뿐 아니라 국민들도 이견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얼마나 어느 대목에서 증액하느냐, 요건 좀 이제 관심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정부는 국방 예산 증가와 함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청년 일자리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그런 입장이에요. 네. 또한 이 경제 제도화를 위해서 창조경제 밸리를 이제 대통령께서 다 관심 가지고 또 국민적 동의 속에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네. 이 창조경제 밸리를 조기에 조성하고 또 문화창조 융합 이런 종합 벨트를 통합 문화산업 발전으로 이렇게 제시한 부분이죠. 네. 뭐 이런 내용과 함께 보육, 주거, 의료 서비스를 통해서 특히 이 서민층과 중산층의 복지 체감도를 높여서 좀 사회 안전망도 강화하고 민생 안정을 깨야겠다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김 의원님. 예. 이 정부 예산안이 너무 보수적이다. 이런 평을 내놓으셨더라고요. 예. 이 어떤 대목 문제라고 보셨습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 경제 활성화와 국가 안보 강화를 위한 이 확장적 재정 편성과 함께 동시에 재정 건전성도 유지하겠다는 이 두 마리 토끼를 네. 한 번에 다 잡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으려다 보면은 둘 다 놓칠 우려도 상당히 큽니다. 네. 특히 이 차이나 리스크와 함께 또 세계 정시가 추락되고 있고 세계적인 경제 침체 현상이 이게 앞으로 계속될 그런 전망이에요. 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내놓은 내년도 이 재정 확대 정책만으로는 상당히 조금 약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네.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지난번 이 메르스 가뭄으로 인한 추경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랬죠. 이 추경 재정을 내년도 예산에 포함시켜서 그 부분만큼은 내년도 예산에서 이제 쉽게 말하면 줄이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네. 그러면 피부에 와닿는 내년도 예산은 상당히 긴축 예산으로 비춰줄 수가 있어요. 네. 이게 좀 이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겠는데요, 의원님. 예. 지금 경기를 감안하고 이 말씀도 하셨던 이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면 오히려 보수적으로 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견해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야당에서는 오히려 국가 채무가 늘었다 이런 걱정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그런 측면에서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지 않는 그런 확장적인 평창 예산을 채운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문제이겠죠. 네. 그렇지만 우리가 무작정 재정을 늘리다 보면은 재정 적자가 가중돼서 국가 채무가 늘어나게 되고 이것은 또 다음 세대에게 빚을 떠넘기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재정 확대 정책은 매우 신중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네. 제가 이제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국가가 반드시 써야 할 부분에서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게 아니냐 하는 네. 건 이거예요.
가령 이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특히 이제 청년 실업 해소와 이런 비정규직이나 취약계층을 포함한 이 사회적 약자들의 실질적인 가계 소득 증대를 위한 예산은 지금보다 더 늘려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뭐 그런 부분이 그렇게 썩 보이질 않아요. 또 정부는 이 경기 활성화를 위한 SOC 사업도 재정 투입보다는 민자 사업 위주로 가겠다는 건데 네. 이 민자 SOC 사업에 대한 폐해는 우리가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네. 엉터리 수요 예측이 또 난무할 수 있고 공사비가 부풀려질 수도 있고 그로 인한 높은 또 이런 민자 사업의 높은 이용료를 우리 국민들이 또 부담할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민자 사업은 예차 잘못하면 재정 낭비와 국민 부담을 더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네. 따라서 이 SOC에 있어서 민자를 확대하기보다는 재정을 좀 더 늘려야 한다는 그런 네.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은 뭐 총량을 무작정 늘리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쓸 곳에 제대로 쓰고 그 예. 방향성을 제대로 잡자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요. 지금 국회에 뜨거운 감자가 하나 떠올랐어요. 예. 이게 바로 눈먼 돈이라고 논란이 일었던 특수활동비 문제인데요. 예. 이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국회 예결위에서 이 특수활동비에 대한 제도 개선 소위를 마련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면서 이 개선 소위 구성이 없으면 결산 소위 의결을 하지 않겠다 이런 엄포도 놨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께서는? 저는 상당히 좀 뜬금없다고 생각해요. 네. 이거 뭐 DJ 정부, 노무현 정부 때도 이 특수활동 부분에 활동비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도 그 활동비의 성격 때문에 네. 아무 이런 뭐 개선 방안을 가지지 않았어요. 대려 저희 새누리당 입장에서 그동안 이 특수활동비는 계속 동결 내지는 삭감을 5년 동안 내속해 왔어요. 네. 그렇게 하면서 업무 추진비를 보다 투명성을 강화하면서 이렇게 좀 예산 편성이나 결산에서 그런 내용이 많이 반영됐는데 네. 이 특수활동비가 눈먼 돈이라는 야당의 주장은 조금 논지를 이렇게 벗어난 거 아니겠냐. 네. 이 특수활동비는 기본적으로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나 수사 또 이에 준하는 그런 국정 수행 활동에 쓰이는 상당히 제한되고 그리고 필수적인 예산이에요. 네.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 이 정보 이런 국가 정보원이나 이런 예산을 뭐 일반 예산으로 편성하는 국가는 전혀 없어요. 네. 그런 다른 국가 정보원 예산 이런 것들이 이제 특수활동비예요. 네. 그런 예산으로 다 편성됐어요. 그런데 의원님, 이게 지금 예결위 야당 간사 안민석 의원이 이제 한 말로 보면 예. 지금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께서 지난 네. 5월 특수활동비는 그 사용을 전부 카드로 제한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제 지금 여당 대표의 말을 인용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홍준표 경남도지사 또는 이제 야당의 신계륜 의원 특수활동비를 생활비나 자녀 유학비 등으로 사용한 정황이 드러나서 또 논란이 됐던 것을 그렇습니다. 짚으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선진국들의 경우에도 제한된 방법이나마 네. 특수활동비의 구체적인 내역을 국회에 보고하고 있다. 네. 그래서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논지인데요. 이 대목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 비용의 특성상 예외적으로 현금 지출과 기밀 유지를 위해서 비공개가 불가피한 부분은 지금 그렇게 처리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어요. 네네. 이제 좀 전에 하신 말씀처럼 이게 참 국민적 상식이나 도리에 맞지 않는 특수활동비를 사용한 사람들은 네. 이거는 국민적 지탄을 받고 앞으로 그렇게 이 특수활동비가 쓰여졌다 그러면은 이거 심지어 우리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아주 단호한 입장도 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국가 안보라든지 이 특수활동비가 정말 검찰 같은 경우도 수사비 외에는 없어요. 네. 청와대에 이제 좀 일부 있고 있는 건데 절반 이상이 국가정보원 예산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분야를 보다 우리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특수활동비가 되게끔 앞으로 여야 간의 제도 개선을 가져갈 부분은 저희 새누리당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네. 말씀을 의원님,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또 이슈가 되다 보니까요. 예. 8,800억 원에 달하니까 꽤 큰 돈인데요. 예. 예결위에서 이 의원님께서 좀 잘 감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주제를 좀 바꿔보죠. 예, 예. 자, 의원님께서는 지금 한국노총 출신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 바로 어제 한국노총이 4개월 만에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하기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입장은 정부와는 좀 차이가 큰 것 같아요. 예, 예. 예, 정부의 일방적인 또 획일적인 공공기관 임금 피크제 도입 여기는 좀 반대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노동개혁 논의 어떻게 될 걸로 전망하십니까?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하기로 한 것은 대단히 잘한 결정이라고 봅니다. 네. 한국노총은 이 조합원들의 이익을 대변할 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총단체입니다. 그런 총연맹으로서 사회적 의미를 사회적 또 책무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조율하고 수많은 목소리를 모아서 하나의 입장을 이끌어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죠. 네. 그래서 한국노총 지도부가 느끼는 부담과 고민이 매우 무겁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이 정년 연장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임금 피크제 실시는 분명히 필요하지만은 이걸 이제 임금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을 통해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다면은 그 과정에서 또 무수한 이런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초래될 수밖에 없어요. 네. 뭐 그런 만큼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하게 된 만큼 임금 피크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서 노사정이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이제 이걸 적극적으로 논의해서 타협과 절충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저는 지난 2013년도에 당시 환경노동위원회 지금 새누리당 책임자로서 그때 네. 흔히 말하는 정년 60세법 그러니까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을 한 거죠. 대한민국 예. 최초로 이제 법률에 정년 60세를 박은 겁니다. 못 박았는데 그때 야당에서도 이 정년 연장을 가져가는 만큼 네.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그래서 당시에 법 체계에 그냥 임금 피크제는 지금 법률 용어로서는 적당치 않다. 그래서 임금 체계 개편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법조문에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그때 이 법안 심사 해록을 보셔도 알겠습니다만은 임금 피크제 도입하지 않고 정년 연장되는 부담을 기업들이 그대로 떠안으니까 이거 3년이나 5년 정년 늘어난 만큼 네. 기업이 그 부담을 신규 인력 채용을 줄여서 이걸 갖다가 상쇄시킨다 그러면은 이 청년 실업은 엄청난 사회적 지금 문제가 됐지만 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노동계도 좀 일정 부분은 네.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중장년층의 정년 60세로 네. 인한 이런 정년 연장을 챙기시고 또 앞으로 특히 청년 실업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그런 몸부림에 좀 일부 협조를 해주실 네.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계의 협조를 당부하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었습니다.
자, 정치권 소식입니다.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 오늘도 정치 생명을 걸고 오픈 프라이머리를 지키겠다 이렇게 밝혔죠. 하지만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새누리당의 김성태 의원을 연결해 봅니다. 김 의원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이 완전 국민 경선제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이 어려울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이유는요? 제가 이걸 완전히 어렵다고 한 이야기보다는 예. 이제 이정현 최고위원이나 대통령 정무특보 윤상현 의원이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에 예. 제가 한 이야기는 정개특위에서 여야 간에 이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야만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오픈 프라이머리가 되는 건데 예. 그게 지금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스럽다 이런 이야기고 예. 그렇다면 이제 또 현실적인 대안도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였죠. 그러니까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오픈 프라이머리는 도입할 수 있다 이 말. 그렇습니다. 예. 김성태 의원은 그 개인적 소신으로는 오픈 프라이머리 찬성이세요? 반대세요? 저는 절대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찬성하지만 야당이 동의해 주어서 이게 한날 한시에 되어야만 가능한 거다 이 말이군요. 그래야 완전한 국민 경선 제도가 정치권에 이제 도입됐다. 그것도 이제 법적인 장치 하에서. 예. 그래야 완전한 국민 경선 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예. 만일 이게 여야 간의 합의에 의해서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를 우리 새누리당만 도입한다 그러면은 많은 현재 우려와 문제점이 일부 있는 것은 사실이죠. 제일 큰 제일 큰 우려가 뭡니까? 가장 큰 우려가 이제 쉽게 말해 역선택이죠. 가령 새정치민주연합이나 야권 입장에서는 새누리당의 유력한 후보를 이 오픈 프라이머리는 말 그대로 지역에 국민 어느 누구도 다 참여가 가능한 거니까 이 사람들이 참여가 돼가지고 역선택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꼼짝없이 당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러자면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권역별 비례대표 이런 걸 좀 일부 수용하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석패율제 도입과 함께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일부 수용하는 것도 여야 이제 최고 지도부 사이에서 큰 틀에서 저는 조율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 차원에서의 정개특위 여야 의원들은 다람쥐 쳇바퀴 돌도 아주 양당의 원칙적인 입장만 계속 개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개특위에서 여야 간에 합의된 거는 내년 4.13 총선에서 국회의원 의석은 300석이다. 그것만 지금 합의돼 있거든요. 예. 나머지는 하나도 안 됐어요. 이제는 그렇죠. 양당 지도부가 좀 최고 지도부 사이에서 더 이상 이걸 정치공학적으로 무리하게 이제 연계하는 과정에서 양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흐려지거나 무색해지지 않아야 하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걸 전제하고 양당 지도 체제가 뭔가 이제 큰 결심과 판단을 해줘야 될 때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오픈 프라이머리와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빅딜도 가능하다 이건가요? 저는 완전한 빅딜은 어렵다고 보죠. 아무리 새로운 정치 계획 방안을 가지고 양당이 주고받고 하더라도 그게 이제 균형적이어야 되는 것이죠. 가령 우리가 이 오픈 프라이머리 같은 경우는 양당이 다 이제 완전한 국민 경선제이기 때문에 누가 덕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고 이건 없습니다. 이제 말 그대로 공천권을 완전히 국민에게 돌려주는 일이고요. 권역별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는 현재 이런 정치 상황이나 또 우리 유권자들의 정치 성향이나 또 지역적인 여러 가지 이 투표 성향을 보면은 이걸 그냥 도입하면은 이거는 새누리당이 이제 실제 의석 계산적인 측면에서는 현실적으로 불리하다. 상당히 불리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균형성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측면을 절충해서라도 이제
딜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빅딜까지는 아니어도 스몰 딜은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시는 조금 아까 소개했던 이정현 최고위원, 윤상현 특보, 이른바 친박계 핵심들이시거든요. 예. 그럼 친박계나 청와대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반대하는 건가요? 저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둘러싼 입장들을 특정 계파의 문제로 한원해서 해석하는 것은 오히려 이 사안의 본질을 흐리게 만들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왜 유독 건설적인 논의에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유독 그분들이 왜 목소리를 높이셨느냐 이거죠. 이제 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더군다나 내년 4.13 총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향후 정치 일정을 봐서는 국회 차원에서 여야가 참여하고 있는 이 정개특위에서 뭔가 이 정치개혁의 큰 틀이 웬만큼 지금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 예. 전혀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뭔가 이제 이 완전한 오픈 프라이머리는 좀 어렵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한 이야기죠. 예. 그럼 또 어느 정치인이나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유독 그렇습니다. 친박 핵심 중에 핵심인 이정현, 윤상현 두 분이 얘기를 해서 지금 자꾸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그냥 우연의 일치다. 그걸 해필이면 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아하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실려 있다고 보지 않으세요? 얼마 전에 유승민 우리 원내대표의 사퇴 문제로 우리 당청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또 고통을 상고를 치렀습니까? 얼마 되지 않은 이 시점에 다시 이제 내년 뭐 이런 공천 방식 가지고 뭐 당이 분란에 휩싸이고 그 진원지가 청와대가 되고 지금 그럴 여지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는. 그럴 여지가 없다는 거는 박 대통령이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서 특별한 견해를 안 갖고 계시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내년 4.13 이 총선을 앞두고 김무성 당대표 체제가 이끌어가고 있는 우리 당의 실질적인 내년 총선 준비에 대해서 예. 또 정치 계획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관여하거나 안 할 거다? 할 지금 성격이 아니죠. 전혀. 알겠습니다. 그런- 고맙습니다. 예. 김성태 의원이었습니다.